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필립은 기가 막히도록 재미있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 초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몇 달 전 필립의 사연방을 친구에게 추천받아서 듣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요즘은 매일 잠자기 전에 꼭 듣고 있답니다. 배꼽 빠지게 웃긴 사연들과 가슴 아픈 사연, 그리고 속 시원한 반전 사연까지 제 마음에 쏙 들었죠. 시댁 이야기가 많아서 저도 모르게 과거를 회상하게 되었는데 제 사연 또한 배꼽 빠지게 웃기고 시원한 사이다 이야기 같아서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가 필립의 사연방에 오르길 소망하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자란 저는 부모님이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아빠는 여러 공장을 거치며 일하셨는데 나중에 용접 기능사를 취득하셔서 출장 나가서 용접을 하는 용접공으로 일하셨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파트 중 용접이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이 같은 선택을 하신 거죠. 엄마는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며 어린 저를 업고 다니셨답니다. 두 분의 열정과 책임감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부모님은 당신들을 위한 옷이나 신발은 단 한 벌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저는 공주처럼 입혀주시면서 키워주셨답니다. 어려운 형편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제가 5살이 될 무렵에 아빠가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공장에서 용접을 하시고 있던 중 옆에서 전기 배선을 설치하는 인부들이 합선하는 실수를 해서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아빠는 바로 알아차리시고 빠져나오시려고 했는데 불이 순식간에 공장 전체를 집어삼켜버려서 인부들 모두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네요. 어린 나이였던 저는 아빠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언제 집으로 오시나 현관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엄마는 가슴앓이를 다 하지도 못하고 핏덩이 딸내미인 저를 보고 어떻게든 아빠의 손길 없이 키우려고 곧장 생활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 어릴 적 기억에 엄마가 저를 데리고 이 집 저 집 다니시며 남의 집 일을 하시는 걸 쭉 보면서 컸어요. 그렇게 초등학교에 올라가자 엄마는 혼자서 홍길동처럼 뛰어다니며 가사도우미 일을 하셨고 저는 조금은 외롭지만 혼자서 집안일도 하고 공부도 하며 지냈습니다. 중학교 때는 엄마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서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굳고 반대하셨어요. 희영이 네 나이가 몇인데 일을 하겠다는 거야. 누가 너더러 돈 벌어오라고 했니? 엄마, 요즘 내 나이에도 알바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해. 내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용돈 엄마가 줄 테니까 넌 알바 같은 거 하지 마. 공부를 하든지 친구들이랑 놀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라고. 엄마는 너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는 엄마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꽃가게에서 포장 알바를 시작했답니다. 일도 그리 힘들지 않고 꽃향기를 맡으며 재밌게 일했죠. 이에 엄마는 계속 관두라고 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 느끼셨는지 알아서 하라며 내버려 두셨답니다. 꽃가게 알바는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꾸준히 이어갔어요. 이 알바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의 꿈이 플로리스트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플로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사장님의 조언에 수능 시험을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당연히 엄마는 노발대발 화를 내시며 재수라도 하라고 일렀는데 제가 20살이 되어 여러 단체에 출장을 나가 꽃꽂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걸 보시고는 제 일을 믿어주시고 밀어주시기로 하셨답니다. 저는 플로리스트 외길을 쭉 살아갔고 어느새 나이가 계란 한 판에 가까워졌어요. 엄마는 이제 형편도 괜찮아졌으니 결혼할 생각을 가지라고 하셨답니다. 엄마는 당신이 가난하고 힘든 결혼 생활을 해서 제가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꼭 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희영아, 네 나이 30이야. 슬슬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는 그 나이에 널 업고 다녔다. 엄마, 요즘 내 나이는 아직 청춘이야. 내 친구들도 다 미혼이라고. 그리고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든가 하지. 에휴, 자랑이다. 그 나이 되도록 쫓아다니는 남자가 하나 없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엄마 젊었을 때는 한 번 만나달라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안자번으로 연병장 2바퀴라고. 엄마, 거짓말을 너무 장황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머니한테 듣기론 엄마가 아빠를 죽어라 쫓아다녀서 결혼한 거라던데. 뭐야? 할머니가 그런 소리를 했어? 나 참 기가 막혀서.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네 아빠가 돌아가셔서 증명을 못하니 마음대로 말씀하신 거라고. 아, 그런 거야? 그럼 그렇다고 칠게. 그렇다고 치는 게 아니라. 됐다.
어쨌든 너 너무 늦지 않게 결혼해라. 계속 미루다간 40살까지 이 엄마랑 붙어 살지도 모른다고. 엄마는 제가 40살이 되어 같이 사는 건 소름 끼치도록 징그럽다며 하루빨리 연애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기업에서 주최하는 동아리에 꽃꽂이 선생님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꽤 규모가 큰 회사인데다 수강생들도 50명이 넘어서 긴장을 바짝 하고 나갔죠. 그런데 웬일로 여자만 득실하던 꽃꽂이 수업에 멀쩡하게 생긴 남자 한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신기해서 꽃꽂이 동아리를 든 게 맞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완벽한 수업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죠. 저는 강의실에 홀로 남아 바닥에 떨어진 꽃잎들과 가지들을 빗자루로 쓸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수업을 들은 남자분이 청소를 도와주더라고요.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고마우면 이따 커피 사요. 네? 아, 네, 그러죠. 그리고 아무런 대화 없이 청소를 마치고 남자와 회사 내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선생님, 지속적으로 꽃꽂이를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럼 학원에 다니시는 걸 추천해요. 요즘은 플로리스트 과정을 다루는 학원들이 질비해 있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저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싶어요. 어떡하죠? 저는 따로 학원이 있는 게 아니라 행사나 동아리 초청이 있을 때마다 출장 나가는 강사예요. 그럼 제가 선생님을 매일 초청하면 될까요? 1대1 수업으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어렵겠네요. 그럼 수업 말고 데이트는 어때요? 그제야 그 남자분이 저에게 관심 있다는 걸 눈치챘답니다. 그런데 처음 본 남자한테 괜히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 민망하네요. 오늘 처음 뵀는데 데이트를 하자고요? 그냥 오늘 수업을 추억으로 남기시는 게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며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매일 저녁마다 카톡을 보내왔어요. 선생님, 아니, 희영씨 그거 아세요? 희영씨가 꽃보다 아름다운 걸. 재성씨 너무 오글거려요. 원래 사랑은 오글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코 잘 자요? 내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만 연락해주시면 안 될까요? 희영씨,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대도 날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손발이 사라질 것 같다고요. 그렇게 매일 닭살스러운 멘트로 카톡을 주었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답장을 일일이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재성씨보다 제가 먼저 카톡을 주면서 말을 걸었답니다. 재성씨, 오늘은 왜 느끼한 멘트 안 하세요? 심심하니까 빨리 웃겨주세요. 저런 날 기다렸군요. 조금 전까지 희영씨에게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었는데 제대로 받으신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통했으니 이제 그만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한번 만나서 밥을 먹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거짓말쟁이. 날 계속 원해왔으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뇨. 어쨌든 우리의 만남이 성사되는 날이니 내가 좋은 곳으로 예약해두겠습니다. 그런 멘트가 익숙해졌는지 저는 깔깔거리면서 알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재성씨를 오랜만에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죠. 재성씨의 실제 말투는 카톡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말을 더듬으며 수줍어하는 게 꼭 사춘기 소년 같았답니다. 왜 카톡처럼 오글거리는 멘트 안 하세요? 그건 인터넷을 보고 따라한 거예요. 사실 저는 숙맥의 말주변이 없는 놈입니다. 희영씨를 처음 본 날도 어떻게 커피를 마시자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날 제가 무슨 용기로 데이트를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요? 그럼 저를 꼬시려고 인터넷 보고 공부한 거예요? 재성씨 귀여운 면이 있네요? 정말요? 그럼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재성씨는 수줍어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전하며 저를 만나려고 노력해 주었답니다. 저도 재성씨가 내심 마음에 들어서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고 예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6개월의 연애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며 끈끈하고 끈적한 사랑을 나누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에게 진심이어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재성씨는 저와 사귀는 기간 중 5번의 프로포즈를 했어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가진 저는 4번을 거절했는데 마지막 5번째는 이 남자가 제 남편이 될 인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재성씨와 결혼을 약속한 저는 가장 먼저 엄마께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하루빨리 시집가길 바라던 엄마는 드디어 짝을 만났다며 기뻐하셨답니다. 재성씨가 인물도 좋고 성격도 참 좋네. 게다가 대기업 다니는 인재라니 정말 마음에 든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내일 자네 부모님께 내 딸을 소개시켜드리는 건가? 그 다음은 상견례를 치르는 거고 말이야. 엄마, 왜 이렇게 서둘러? 좀 천천히 진행하면 안 될까? 희영아, 사윗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거지. 엄마의 눈은 재성씨에게서 떨어질 줄 모르셨어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벌써부터 이서방이라고 불렀답니다. 이튿날 재성씨의 집으로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저는 저희 엄마처럼 환대를 받을 기대를 가지고 예비 시댁 안으로 들어갔죠.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시누이가 현관 앞에서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드리고 소파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가씨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재성이 이 녀석이 연애하고 있는 것도 며칠 전에 알았지. 그래도 외모는 반반하게 생겼네. 나쁘지 않아. 감사해요, 어머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목을 풀며 희영 양이랬지. 자네는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라며 근엄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저는 플로리스트예요. 플로리스트? 그거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그건가? 아니요. 그건 플룻을 연주하는 플루티스트예요. 저는 꽃을 만지는 일을 한답니다. 플로리스트요. 에이, 난 또 음악하는 처자인 줄 알고 좋다고 말았구만. 그리고 꽃을 만진다고? 네, 주로 출장을 나가서 꽃꽂이 수업을 하는 일이에요. 그럼 선생님이라는 소리잖아. 우리 교육자 집안에 딱 알맞은 처자가 왔어. 그럼 자네 대학은 어딜 나왔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겠지.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기가 죽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고졸입니다. 뭐라고? 고졸이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내 평생 이런 얼토당토 않은 소린 처음 듣는구만. 재성이 너 대학도 가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거냐? 우리 집안의 명성을 깎아내릴 셈이야? 아버지, 희영이가 대학에 가지 않았지만 웬만한 사람들보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학력을 따져요. 괜한 색안경 쓰고 보시지 말고 사람 됨됨이를 봐주세요. 희영이는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요. 에헴! 이거 참 기가 막히네. 여보, 당신이 말해보구려. 당신도 고졸 학력의 며느리가 들어와도 괜찮은지 말이야.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대답하셨습니다. 참나 어이가 없어서. 고졸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우리 집안에서 명문대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더냐?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최소한 서울권 4년제는 나와야 기본이라고. 재성씨는 저를 대변해서 토로했습니다. 대학 졸업장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자 이번에는 시누이가 말문을 열었어요. 오빠! 편 좀 그만 들어. 요즘 세상에 대학을 못 나오면 사람 취급 못 받아. 잉여인간이라고.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대학 문턱을 받지 못했는지 생각을 좀 해봐. 그리고 그 플로리스트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야. 학원만 다니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뭐? 이 기집애가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네 새언니 될 사람한테 잉여인간이라니? 당장 사과해.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큰 소리야? 유정이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구만. 다들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대학을 간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바로 역차별이야. 어디서 고졸 편을 들어? 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가정사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이봐 아가씨, 부모님은 뭘 하시나? 보나 마나 가방끈이 짧겠지?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시지 못했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셔서 고생만 줄곧 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가 5살 때 공장에서 일하시다 화재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엄마가 가사도우미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지금도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의 대답에 시댁 식구들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뭐야? 애비 없이 자란 데다 M이라는 사람은 파출부를 한다고? 남의 집 뒤치다꺼리 하면서 돈 받아먹는 기생충처럼 말이야? 엄마!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아버지 없이 자란 게 죄가 되나요? 그리고 파출부가 어떻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희영이 어머님은 가사도우미로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시라고요! 그래봤자 파출부 아니야. 끽해봐야 용역 사무실처럼 대충 꾸며서 직원 2-3명을 뒀겠지. 네가 말해봐라. 대행업체를 운영한다 해도 남의 집 파출부를 하는 건 여전하지? 네, 일이 바쁠 때는 직접 나가셔서 가사도우미를 하십니다. 거 봐라. 한 번 파출부는 영원한 파출부라고. 재성이 너 진짜 대단한 아저씨를 데리고 왔구나. 고졸에 애비 없이 자란 파출부 딸내미를 신부감이라고 떡하니 집으로 데리고 오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여보, 당신도 가만히 있지만 말고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이봐 아가씨, 우리 집안은 교육자 집안이야. 난 고등학교 교장이고 이 사람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 딸은 초등학교 교사란 말이지. 또 아들은 손가락 꼽히는 대기업 직원이고. 이런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자네 무슨 생각으로 우리 집에 인사를 온 거지? 설마 우리가 결혼을 쉽게 허락해 줄 거라고 착각한 건가? 그렇다면 자네는 진짜 무식한 사람이야. 별의별 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누이는 제 눈물을 보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어. 꼭 무식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눈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잖아. 동정심을 바라는 거라면 당장 눈물 그쳐요. 재수 없으니까. 다들 너무하세요! 희영의 배경과 학력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어요? 저랑 결혼할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어머머, 누가 너랑 결혼을 한대? 미치지 않고서야 파출부 딸년을 우리 며느리로 들일 것 같아? 재성이 넌 눈깔이 삐어도 정도가 있지. 이런 애가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손자리 알아볼 테니까 당장 헤어져. 아가씨, 오늘부로 내 아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하면 우리가 힘을 써서 자네 엄마가 파출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거야.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도 못하게 해버릴 테니까 무조건 내 아들이랑 헤어져.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시아버지의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네. 아니지. 나중에 우리 집 파출부로 자네 엄마를 불러줄 테니 모친 전화번호나 남겨주게. 내가 팁까지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이 정도 호의면 아가씨도 만족하지 않나? 제 자존심은 심하게 꺾여버렸고 자리에 없는 엄마까지 큰 무시를 당했죠.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충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재성씨는 저를 따라 나와 미안하다는 말을 100번이나 하며 저를 달랬어요. 저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결혼할 수 없다며 재성씨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집에 가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댁에서 환영을 받고 돌아왔다고 엄마께 말씀드렸답니다. 제 마음이 정리되면 재성씨와 맞지 않아 이별했다고 전하며 속사정을 끝까지 말하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재성씨는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집에서 나와버렸답니다. 반대하는 결혼이라도 꼭 해야겠다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일을 밀어냈지만 끝까지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2개월이 지나자 재성씨의 바람대로 저도 꿋꿋이 버텨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도 저희의 간절한 사랑을 아시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어요. 다시 시댁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셨답니다. 다시 찾아간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그대로 앉아 있었고 껄끄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둘이 좋아 죽겠냐? 내 아들이 잘난 걸 알아서 놓아주질 못하겠지? 착한 내 아들이 집까지 나가게 했으니 우리가 어쩔 도리가 있나? 엄마,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오늘 평화롭게 대화하자고요. 평화? 나랑 네 아빠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얘를 부른 거야. 네가 집까지 나가서 혼자 결혼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마련한 거라고. 네 엄마 말이 맞다. 아무리 결혼을 승낙한다 해도 기분 좋게 해주진 못하겠구나. 저런 여자가 내 새언니가 된다니. 어디 가서 쪽팔려 말도 못하게 생겼네. 오빠,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일하는 학교에 예쁘고 어린 선생님들 많으니까 말만 하라고. 다들 첫인사로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셔서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계속 안 좋은 말만 듣다 보니 사랑이고 결혼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더군요. 내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결혼 승낙을 너무 쉽게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해. 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달아났는데 무슨 제안인지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제안인데요? 너희 엄마한테 우리 집 청소 좀 하라고 해라. 파출부로서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밥상도 차려보라고 해라. 깨끗하게 청소와 음식을 잘하면 결혼을 허락해 주지. 그거 좋은 생각이야, 여보. 나중에 결혼이라도 시키면 안사 돈을 우리 집 파출부로 쓰면 딱이겠어.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르기 좋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야. 엄마 아빠도 참 파출부가 다 거기서 거기지. 이 언니 엄마라고 특별한 게 있겠어? 그래도 재미는 있겠다. 우리 오빠랑 결혼하려고 엄마를 팔아 파출부로 시킬지 말이야. 이봐요 언니, 우리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봐요. 모처럼 재밌는 구경 좀 하면 좋겠다고요. 엄마를 자기네 집 파출부로 써보고 결혼을 결정한다는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육자 집안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역겨웠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재성씨는 기가 막혔는지 넋을 잃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가씨, 왜 대답이 없어? 왜 애미를 팔아먹지는 못하겠나? 나는 아가씨가 무식한 여자라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라 판단했는데 말이야. 전에 엄마가 우리 집에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면 결혼 허락하겠네. 그리고 우리 집 고정 파출부로 한다는 조건도 지켜야 해.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일은 못 들은 걸로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어이, 내 조건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혼은 없던 일로 할 거야. 화를 참으며 겨우 시댁에서 나왔는데 재성씨는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미안했기 때문이죠. 결국 파혼을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가 엄마한테 그동안 시댁에서 당한 수모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모두 듣더니 경악하셨어요. 세상에, 아직도 그런 집안이 있어? 감히 내 딸에게 그따위 막말로 조롱과 희롱을 해? 희영이 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엄마한테 알렸어야지. 엄마 미안해. 난 재성씨랑 결혼하고 싶어서 모든 걸 비밀로 하려고 했어.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어. 감히 내 엄마한테 자기 집 파출부를 하라는 게 말이 돼? 결혼 조건이 시댁 청소를 깨끗이 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으이구 이 화상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니? 엄마한테 면목 없어.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나온 내가 너무 밉고 싫어. 희영아, 안 되겠다. 이 엄마가 나서야겠어. 네 시댁 식구들한테 전해라. 파출부 엄마가 청소해주러 간다고 말이야. 뭐? 그건 안 돼. 내가 아무리 못난 년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댁 청소부로 엄마를 보내. 그리고 난 그 집 며느리는 죽어도 안 될 거야.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아 글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것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않겠어? 아, 그리고 재성이 아빠가 성일고등학교 교장이랬지? 그의 엄마는 교육청 행정직원이랬고. 그런데 그건 왜? 아니야, 그냥 확인해봤어. 엄마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자리를 깔아봐라. 엄마는 고집을 부리시며 저에게 전화하라고 일렀습니다. 무슨 꿍꿍이인지 몰랐지만 일단 재성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재성씨는 절대 안 된다며 말렸지만 엄마의 결심을 똑똑히 전하며 내일 시댁에 가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재성씨는 미안하다는 말을 수십 번 하며 이렇게 해서라도 저와 결혼을 하게 되면 평생 저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이튿날 엄마는 저에게 먼저 시댁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준비할 게 있어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래서 먼저 시댁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갔더니 역시나 시댁 식구들이 비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야, 아가씨 대단하네. 지 엄마를 팔아먹으면서까지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도 뭐 약속은 약속이니 오늘 네 엄마가 우리 마음에 들게 청소하고 음식까지 만들어 놓으면 마음을 열어보도록 하지. 자네 엄마한테 내가 한 말을 전했나? 우리 집과 사돈이 되면 우리 집 전속 파출부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이야. 그건 일단 엄마가 오시면 아실 거예요. 아니,
어제 언니 전화 받고 내 방 개판으로 어질러 놨는데 괜찮겠죠? 이거 치우려면 허리 나갈 텐데. 그래도 뭐 자기 딸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려면 이 정도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실 거예요. 당장이라도 세 사람의 주둥이에 바느질을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준비한 무언가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말았네요. 잠시 후 엄마가 모든 준비를 마쳤는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희영아, 사돈 식구들하고 베란다로 나와보렴. 엄마가 여기서 인사를 올리고 싶다 전해줘. 베란다로? 알겠어. 아버님, 어머님, 저희 엄마가 도착하셨다고 베란다로 잠시 나와달라는데요? 뭐야? 우리 더러운 마중이라도 나오라는 게냐? 파출부가 참 바라는 것도 많다. 자네 엄마가 아주 재밌는 분이로구나. 그래, 청소를 얼마나 제대로 해주려는지 일단 베란다로 마중이나 나가보자. 이 언니 엄마는 더하네. 진짜 어이없어. 파출부 주제에 우리 같은 교육자들은 나오라 말아야? 이래서 무식한 것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랬지. 그렇게 꿍시렁거리며 베란다로 나가자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당신의 자동차인 람보르기니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줄지어 선 마이바흐와 벤틀리, 롤스로이스가 있었고 조금 급이 떨어지는 벤츠가 맨 뒤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눈이 커지다 못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습니다. 아가씨, 저게 뭐야? 아가씨 엄마 차가 페라리야? 저게 얼마짜리야? 저건 엄마의 두 번째 차라서 별로 안 비싸요. 10억 정도 될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차를 끌고 오신 분들은 엄마의 부하 직원들이고요. 오늘 이 집 청소를 해주시려고 집합이라도 시키셨나 봐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눈을 비비며 다시 창문 아래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아니, 자네 어머니가 분명 파출부라고 하시지 않았나? 페라리를 타고 오신다는 게 말이 돼? 게다가 부하 직원들 차들도 수억 원의 외제차들이잖아. 엄마가 운영하는 청소 대행업체가 전국구로 활동하거든요. 저기 계신 분들은 다들 지역 지점장들이에요. 엄마 제자들이죠. 신우이는 저에게 무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더군요. 이윽고 엄마와 제자들이 시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처음 본 시부모님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희영이 엄마예요. 반면 시부모님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시길래 저런 외제차를 끌고 다니세요? 안사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성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저더러 청소를 해달라고 하셨지요. 그래야 결혼을 승낙하신다고. 그건 저희 집사람이 괜한 말을 한 겁니다.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이 세계가 고지곧대로 듣고 이 사돈을 부른 모양이에요. 제가 듣기론 사돈 어른이 저한테 이 집 전속 파출부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해주던걸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오늘은 제가 청소해주러 왔으니 다들 구경만 하세요. 얘들아, 위치로. 엄마의 한마디에 현관문 뒤에 숨어있던 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건장한 남자 10명과 저보다 어린 젊은 직원 5이 들어왔죠. 다들 복장이 까만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모두 준비됐습니다. 각자 분담해서 일을 시작하면 될까요? 새 집으로 만들어 드려보자고. 자, 모두 업무 시작. 네, 대표님. 남자들이 정장을 벗어 던지며 작업복으로 갈아입었고 여자들은 앞치마만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소유한 청소기와 도구들은 모두 고가의 제품이었는데 이를 본 시부모님들은 또다시 놀랐습니다. 아니, 이건 미국 회사 제품이 아닌가요? 엄청 비쌀 텐데. 에이, 이 정도도 갖추지 않으면 어디 파출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안이 30분이면 청소가 끝날 것 같네요. 저쪽 작은 방이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다들 전국구에서 난다 긴다 하는 가사도우미여서 금방 끝낼 겁니다. 열댓 명이 청소를 거의 마무리할 때쯤 현관으로 요리사 복장을 한 남자 6명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제 음식 준비를 해도 될까요? 오늘 고객들의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최고급으로다가 부탁해. 네, 대표님. 청소를 마무리한 제자들은 거실에 일렬로 서서 다시 선글라스를 끼고 대기했습니다. 청소가 금방 끝나네. 하긴 집구석이 손바닥만 하니 그럴만도 하지. 자, 사돈, 청소 검사해 보시죠. 제가 자격이 있는 년인지 봐주세요. 시부모님은 굽실거리며 양손을 흔드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훌륭하십니다. 이 정도면 호텔보다 더
삐까뻔쩍하다고요. 도대체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그냥 직원들은 300명 정도 되고 연매출은 대충 150억 되려나? 아직 소규모라 갈 길이 멀어요. 150억이요? 역시 보통 분이 아니셨구나. 사돈, 제 평생 이런 청소는 처음 봅니다. 다들 실력이 출중하시다고요. 다행이네요. 쓸모있는 파출부로 인정받아서. 그럼 바로 식사하시죠. 우리 제자들이 요리를 아주 쬐끔 할 줄 아는데 맛이나 좀 보시죠. 이윽고 셰프 복장을 한 제자들이 접시에 호텔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많은 요리들을 돌렸습니다. 어머머, 랍스타에 금가루를 뿌리셨네. 맛이 기가 막혀요. 시어머니가 촐랑대며 음식을 먹자 시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우리 사돈이 진짜 대단한 분이시군요. 이런 줄도 모르고 저희가 세계한테 말실수를 했습니다. 사돈, 세아가 진심으로 미안해요. 우리 이 결혼 바로 진행합시다. 아? 그러자 엄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희영아, 너 이 결혼 안 한다고 했지? 마음 그대로니? 응, 결혼할 마음 없어. 오늘 엄마가 능력 있고 부자인 걸 알아서 이렇게 빌빌거리는 걸 보니까 더 확신이 서. 들으셨죠? 우리 애는 이 집 며느리가 될 마음이 없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두 분이 너무 쓰레기 같아서 참교육을 시키러 온 거예요. 잠깐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지? 엄마의 말에 시부모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는데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일어나서 허리를 굽혔답니다. 이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장 선생님, 방학 기간에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전 오늘 대표님이 초대해서 온 건데. 엄마가 앉은 채로 손을 흔들었어요. 이사장님 여기에요. 잘 찾아왔네. 대표님, 이런 누추한 곳에 왜 오신 거예요? 이사장님, 내가 말했잖아요. 여기 계신 두 분이 우리 딸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나더러 여기 청소하라고 했다고. 게다가 전속 파출부로 일하라고 했다고요. 학교 이사장님은 저희 엄마 사업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시댁으로 불러낸 거죠. 이사장님, 요즘 학교장들은 다들 이런가요? 사돈 될 사람한테 파출부 노릇하라고 하는 게 일상인가? 학교에서 애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바로 해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지난번에 학교에 배지 주러 온 할아버지에게 쌍욕을 해댔었죠? 그때 한번 봐드렸는데 안 되겠네요. 우리 학교는 사립이라 제 마음대로 선생을 자를 수 있는 건 아시죠? 도덕적 문란을 일으켰으니 그에 반한 책임을 지도록 하세요. 저는 여태껏 당신이 저지른 만행을 교육청에 알려 위원회를 열 것입니다. 당신을 반드시 불명예로 은퇴하게 만들겠다고요. 이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렇게 은퇴시키지 말아주세요. 저 이제 곧 청년인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니요. 이렇게 무식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우리 학교 교장이라는 게 창피합니다. 제가 뱉은 말은 지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주머니,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교육감님께 찾아가서 제대로 건의할 겁니다. 자질이 되지 않은 교육청 직원을 자르지 못하면 정직 처분을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이사장님은 교육기관에서 알아주는 분이었어요. 학생들을 위해 기부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해서 교육청 사람들이 설설 기는 분이셨죠. 이사장님이 경고를 하자 시부모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과를 시작했습니다. 사돈, 제가 죄송합니다. 따님께 못한 말을 짓거리고 사돈을 조롱한 걸 사죄합니다. 제발 이사장님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저 무사히 정년을 채우고 싶습니다. 사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학사로 징계라도 맞으면 우리 딸 교사 인생에 큰 짐이 될 겁니다. 제발 저희를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러자 엄마는 사과를 당신이 아닌 저에게 똑바로 하라고 일렀습니다. 내 딸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비세요. 그럼 제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니. 시부모님은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시누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세아가, 이렇게 빌 테니 우릴 용서해다오. 너에게 모진 말했던 거 사과한다. 누가 당신들 세아가예요? 전 이 집에 시집 올 생각 없거든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는 찌질한 집구석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제 외침에 시어머니가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아가씨,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가씨 말씀대로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앞으로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새언니, 아니 희영언니, 저도 죄송해요. 언니 학벌과 어머님 직업 가지고 조롱했던 거 모두 사과드립니다. 제발 저희 집안에 우환을 내려주지 마세요. 언니 손에 모든 게 달려있으니 용서해주세요. 그제야 저는 속이 풀렸어요. 엄마가 왜 시댁에 청소하러 오겠다고 하셨는지 뒤늦게 깨달았죠. 저는 엄마한테 여기서 그만하고 괜한 벌을 내리지 말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러자 이사장님은 또다시 교육자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이윽고 집안에 있던 엄마의 제자들이 우르르 퇴장하고 저와 엄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부모가 될 뻔한 두 사람은 끝까지 굽신거렸어요. 대표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대표님,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예쁜 따님을 놓쳤지만 꼭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랄게요. 그러세요. 진작에 이랬으면 사돈의 연을 맺었을 텐데. 그래도 내 딸이 완전히 정 떨어졌다니깐 어쩔 수 없죠. 앞으로는 똑바로들 사세요. 다 늙어서 추하게 살지 말고요. 그리고 이 정도 집이면 가사 도우미가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다니는 집에 비하면 여긴 원룸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스스로 살림 좀 하고 살아요. 아시겠어요? 네, 대표님 명심하겠습니다. 엄마는 이사장님과 저에게 나가자고 손짓을 하셔서 그 지옥의 집에서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재성씨가 따라 나와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결혼하자는 말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아, 미안해. 너에겐 이 말밖에 해줄 수 없다. 나도 이젠 염치가 없어서 널 잡지 못하겠어. 부디 좋은 사람 만나? 재성씨, 다른 건 몰라도 우린 진심으로 사랑했잖아. 그거면 됐어.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건 없어. 당신 가족들이 문제였지. 여하튼 우리 사이는 여기서 진짜 끝이야.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다음 여자한테는 나 같은 수모를 당하게 하지 마. 알겠어. 그럼 조심히 가. 저는 발길을 돌려 엄마와 페라리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후 시부모님은 몸을 사리며 학교와 교육청에서 눈치를 보며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이사장님이 한다면 하는 분이라 겁을 잔뜩 먹고 정신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몇 달 뒤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는데 마음씨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라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예비 시댁에 찾아가 저의 학력과 아빠의 부채와 엄마의 직업을 밝혔는데 이전 시댁과 전혀 다르게 고생 많았다며 제 손을 잡아주시며 감동적인 모습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은 그이와 결혼을 해서 둘이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도 엄마의 위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있답니다. 제가 말한다 해도 별로 상관없어 할 것 같아 굳이 말하지 않고 있네요. 지금까지 제가 당한 수모와 엄마의 복수 이야기를 꾹꾹 눌러서 적어봤습니다. 세상엔 정말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용서를 했는데도 가끔 시댁 식구들의 악랄한 태도가 문득 떠올라 소름이 끼친답니다. 저처럼 학력과 배경으로 무시와 조롱을 당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의 사연으로 위로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의 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했다가 속이 시원한 사이다로 끝났네요. 재밌고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 필립은 다음에도 포복절도한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